네, 안녕하십니까. 나 김가람 집사. 안녕하세요. 너 이지한 집사입니다. 네, 예, 똑같은 것이냐. 네,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에, 예, 저희 이제 너와 나,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네, 얼마 전에 원래 본 저희의 이제, 모습으로. 예, 얼마 전에 본 이제 유튜브 하나에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우측 가고 가는, 남의 네. 눈치 보지 않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제로 해서 예, 저희들 생각, 예, 그냥 가감없이 이제 네, 얘기하는 가감없이 시간을 생각하는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 오늘의 어떤 주제는 걸까요? 이제 네, 어떤 선교의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 선교. 네, 어떤 현실과 어떤 대안에 대해서 그냥 브레인스토밍식으로 네.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보면 뭐, 어떨까. 저희 생각하고 있는 네, 의견, 이번에 뭐 주소 들은 의견,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해서 실패하는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저희만의 그냥 편협한 생각을 좀 네, 주소 들은 가졌는데 생각과 그런 생각이 현실화 네.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네, 가감 없이 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결국 이제 선교라는 거가 뭐 물론 뭐 우리가 사는 지금 주변도 선교지가 당연히 되겠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대한 그렇죠. 선교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해외에 대한 선교도 이제 방식이 보니까 이제 뭐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목회자를 하시던 아니면 전도사분들이나 그렇죠. 네, 목사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뭐 현지에서 위장 이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쉽지 않은 나라들이죠. 그냥 순수한 선교만을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런 뭐 상황이 되면. 다양한 선교들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나가는 뭐 형태의 선교.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또 뭐 저희가 최동 목사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론, 현지의 현지화 전략. 현지인들을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제 현지 자체에서 자립해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네, 뭐 크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떤 개척 교회라는 거가 사실 쉽지 않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뭐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대부분이 기존 어떤 목회를 하던 데서 뭐 완전 동떨어진 어떤 곳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뭐 어떤 뭐 기본적으로 가진 어떤 자금적인 부분이나 뭐 이렇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성도에 대한 어떤 전도에 대한 부분도 참 당연히 뭐 목회자로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이 운영을 하는 데 의한 위한 뭐 어떤 자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도 해보니까 이제 느끼는 뭐 건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선교가 이제 제약을 받는 국가들이 있죠. 뭐 어제 이제 저희가 그쵸, 선교에 들었던 뭐 대한 터키, 튀르기예죠. 이제 튀르기에 튀르기에도 이슬람 있고, 쪽, 그다음 뭐 네팔도 네팔도 사실은 쉽지 않고 있고, 중국도 뭐 중국도 아시다시피 있고, 뭐 그런 국가들처럼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드러내면 환경상, 추방당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비자를 연명하면서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교육, 뭐 학생 비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그래서 않고.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잘 아시는 집사님께 이제 듣기로는 한 10년 동안 2명 정도 이제 그게 전도를 2명 정도 전도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진짜 어려운 국가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한다는 분들은 자체도 진짜 힘든 거죠. 목숨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목숨을 힘든 걸고 거고.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목회 자체도 사실은 힘이 들지만 결국은 어쨌든 목회하시는 목회자 분들도 결국은 뭐 가족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결국 성도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 이렇게 헌금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생계에 대한 부분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결국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뭐 해결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성도
선교에 대한 뭐 선교에 대한 어떤 전도에 대한 이걸 떠나서 또 자립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저희가 말하는 어떤 뭐 아프리카나 네팔 같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분들은 사실 뭐 현지인 분들은 일단은 뭐 생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그거가 아까 뭐 얘기하신 대로 이제 교육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또 목회자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선교사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듯이 어떻게 이제 자립하고 또 생활을 이렇게 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아주 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정도 집을 사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비자가 네, 연장된다고. 어디 이민 정책하고 그렇죠. 예전에 비슷한 것 이민 같은데, 정책이죠. 예, 중국 그런 것도 정책 있다고, 같은. 예, 그런 네.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그 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아프리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것도 아예 없을 거고, 없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뭐 잠깐 봤던 영상에서는 결국 그 현지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이제 뭐 단독으로 하는 것 물론 아니고 이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후원도 받고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그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만든다는 걸 봤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벤치마킹 할 부분이 사실 많은 거죠. 많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실은 선교할 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이 선교가 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부단체나 자선단체처럼 잘못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밥을 주고 뭐 의약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기부단체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전도나 이런 신앙의 거를 명확하게 없이, 하지 않으면은 예. 그냥 이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될 수도 그냥 있고 받고 끝나나 네, 일회성이나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형태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현실에서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러게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선교의 가장 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네, 선교사들이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나와 같은 계신데.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의료 아니면 구제나 어떤 뭐, 뭐 예. 기반 설립이든 아니면 경제적 성장이든 어떤 수많은 어떤 지원들을 하면서 어떤 전도를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지금의 이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알아주는 만들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데. 이런 결과물을 낳았던 예, 원동력이 부분인데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각계전투 느낌 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막 각계전투 느낌으로 참 이렇게 공동체인데 연합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좀 각계전투 느낌으로 좀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저희도 지금 뭐 분립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그걸 해외에서 한다는 거는 뭐 더더욱 당연히 힘들다는 거는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결국 이걸 저번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자비량에 대한 얘기를 뭐 나눴었는데 이 과연 해외에서는 그러면 선교를 할 때 이 부분 뭐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모르고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별로 크게는 일단 이게 상관이 없죠. 예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생계 자립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 예비 성도를 포함한 성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자립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순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을 찾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걸 아무래도 현재 이제 선교사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뭐 그때 마션인가요 이게? 마션이었나? 그 지원해 주는 거? 컴패션 어디 그 단체 있잖아요. 컴패션
프로페셔널 말고 다른데요? 이름은 유튜브에서 봤던 그게 말합니다. 월 얼마씩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선교사분들한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뭐 거의 대부분이 금액적 지원인데 그렇죠. 네, 돈으로. 그게 한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뭐 지원해 주는 분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줄어들면 현지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점점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계속 늘어나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 기독교 그쵸, 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난간에 봉착한다고 봐요. 그러려면 그걸 해결하려면 현지에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 어떤 뭔가가 있어야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정착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외부의 도움 없이 네.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인데 그게 최대영 목사님이 이제 아. 말씀하셨던 방법론과 좀 연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그렇죠. 법을 알려주라. 방법을 알려주라. 예, 뭐 예수님이야 뭐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지만 일단 예 그쪽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도 또 현지화를 시켜서 그 각각의 이제 나라나 또 지역에 맞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봤던 영상 내용 중에는 뭐 크리스찬인데 결국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수에 대한 식수 오염에 대한 부분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물을 해결을 만들어줘서 네.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해서 그거 좋죠. 하는데 그것도 현지에 있는 흙이나 뭐 나무, 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들까지 이제 전수를 해줘서 네. 스스로 거기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농업 쪽도 하고 이제 농사도 지어봤지만 결국 이제 이 대부분의 아프리카들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네팔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뭐 농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목축을 할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일단은 생계 먹고 살아야 뭐 사실은 뭘 깼어야 이렇게 뭐 신앙도 또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애들 교육도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뭐 농사를 좀 뭐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1차 가공이라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뭐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국 현지에 맞게 이제 알려주고 또 그런 것도 찾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돼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도 예전에는 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보고 왔던 뭐 또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활용했던 것가 있듯이 우리도 어쨌든 그런 쪽에 필요한 것들을 또 알려주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국마다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뭐 네팔 같은 게 찌아라 그랬죠? 밀크티, 밀크티 이제 우유랑 해서 뭐 마시는 녹차 같은 찌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꽤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터키 같은 경우에 비누라 그랬죠? 비누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각각 국가마다 특산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그런 아이템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지원하는 것처럼 어차피 필요한 거 사 먹는 것처럼 지원을 해가지고 그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수익을 어떻게 보면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그 돌려줌으로써 그분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아까 우리나라를 그 해외에서 지원한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교육도 해결이 되고 신앙도 해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죠. 좀 오래됐지만 어쨌든 공정무역이란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죠. 사실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커피 농장이 뭐 대표적인 거지만 그렇게 착취를 없앴죠. 착취를 없애고 어떤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또 판로를 열어주고 또 소비를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혜택을 돌려주는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신앙인들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고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예. 몰라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구역 이런 걸 형태로 나오고 할 때는 사실은 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어떤 그런 선교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로서는 아까 말한 뭐 CM에서 통한 어떤 뭐 경제적인 뭐 돈을 얼마 주는 형태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 현지에 맞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게 이게 좀 체계화되고 서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다면 뭐 이게 참 좋은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목회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겠지만 네. 뭐 도와주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또 거기에 또 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미션 펀드구나, 미션 펀드. 네, 미션 펀드. 미션 펀드. 그런 부분들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네. 엄청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된다는 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법은 결국 다양하게 현지화 시키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요즘 많이 하는 우리나라는 뭐 스타트업 지원, 창업 지원 그렇죠. 하듯이 그런 어떤 좀 체계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각각의 교회, 각각의 교단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한꺼번에. 이걸 체계화시켜서 어떤 자료들도 많이 좀 수집하고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킬 수 있는 뭐 뭉치면 더 큰 힘이 그러니까 되는데. 개척하는 데에 대한 어떤 것들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뭐 목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선교사분들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런 자립이나 현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서 네팔에 만약에 선교사분이 10분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찌아라는 걸 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이제 10분한테 뭐 공동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각각 생산한 만큼 준다거나 그렇죠. 어떤 룰을 만들어 특산품이 가지고 있다면 또 거기 맞게 또 할 수 그렇죠. 있는 거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고. 현지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체들이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사실은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되는데 그쪽 나라들에서는 그 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일단 판로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그쪽에서는 뭐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성도들도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플러스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거고 또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분들한테도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뭐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저희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보면 좀 다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론, 네. 훨씬 더 현실화 가능한 방법론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뭐 자비랑이든 아니면 분리개척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뭐 잠깐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현지에 대한 어떤 자립, 성도들의 자립, 플러스 이제 목회자들의 자립인데 결국 일단 성도들의 자립을 위한 이런 것들도 좀 체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말 꺼낸 사람이 한다고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걸 한번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뭐 우리가 뭐 교회가 그때 제가 들었던 뭐 조정희 목사님 하실 때는 뭐 교회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틀을 맞춰놓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뭐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된다.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쨌든 조금 더 뭐 쉽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해보고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주변에 저희도 뭐 분리개척한 행정교회들도 있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뭐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좀 나눠 교류를 해가지고 한번 체계화시켜 봐야 되겠네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여기에 대한 부분 기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2부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지화시키는 부분, 자립화 부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